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50줄이 훌쩍 넘은 아저씨입니다. 아내와 딸 둘, 막내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사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비록 회사 일에 매여서 그렇게 못하지만 2, 3년 후면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이 사연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로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감동사연 같은 좋은 에피소드도 아니고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 그냥 묻어두기만 하자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희 처제에게 일어난 일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천에 떠돌고 있을 가엾은 막내 처제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이 사연에 쓰인 이름들은 모두 가명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아내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제 아내는 무척 무뚝뚝한 여장부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노릇을 일찍부터 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처가 가족관계가 좀 특별해요. 딸만 5에 중간에 아들이 하나 끼어있는 6남매입니다. 아내는 딸부잣집 첫째 딸로 태어나 요즘 흔히들 말하는 K정녀의 서름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막내 처제와의 터울은 20년 가까이 나니 얼마나 자라오면서 동생들에게 치여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게다가 제 처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라 애들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못 쓰시고 살았다고 할까요. 애초부터 이렇게 딸을 여러 명 가진 것도 제 장모님이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아서였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이도 적게 낳을 뿐더러 딸 아들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은 시어머니, 즉 아내의 친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계속 임신을 강권하셔서 딸을 4명 낳고 5번째에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손주 욕심이 생겼는지 아들을 내리 2명은 낳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나 더 가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넌더리를 내시면서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딸을 낳았고 우리 막내 처제는 원래 장모님 계획에 없었던 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는 친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소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투명인간처럼, 아니 집안 살림 미천처럼 부려먹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유일한 손자인 우리 처남만 그렇게 귀여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장모님은 혹시라도 본인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조심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3명의 사위한테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저한테 의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장모님은 어쩌다가 저희 집에 오셔도 이틀 이상 주무시고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맞서이 든든하다 말씀은 하시면서도 말이죠. 그게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큰딸은 시집을 갔고 둘째와 셋째는 회사에 취업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홀어머니만 살아계신데요. 제 어머니도 아내에게 시어머니 노릇이라곤 절대로 하기 싫다고 하시며 괜히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하지 마라,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시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 나이가 된 아저씨들은 공감하실 이야기겠지만 위로는 부모님이 걸리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도 완전히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제일 골치 아픈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참 두서가 없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제 아내의 가족관계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겪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막내 처제입니다. 저는 처제가 4명인데요. 그 처제들이 하나같이 여동생처럼 이쁩니다. 제 본가엔 남동생 하나뿐이라 시커먼 남자들 사이에서 제 어머니는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푸념도 많이 하셨죠. 사실 저도 철없던 나이에는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께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몸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더 이상 애 낳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그저 아들 둘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내를 만났을 때 여동생들이 많은 아내가 부러웠다고나 할까요?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여동생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와는 반대로 아내는 자라면서 여동생들이 싸우면 말리고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동생들 이야기를 하면 진저리를 치죠. 특히 둘째, 셋째 여동생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애들 싸움 말리는 건 제 아내에게 다 시켰고 그게 가장 곤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고 아내는 상고를 나왔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모직 공장의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며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격리로 일하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작정 대시를 했고 아내 역시 제가 싫지 않았는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와중 아내의 집안 형편에 대해 알게 되며 저는 물심양면으로 안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가진 거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큰아들이어서 아내의 서름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빨리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용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딱 한 사람 반대한 분이 바로 제 장모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아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동생들을 경제적으로 못 도와줄 것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내 처제가 태어났으니 장모님은 최소한 막내 처제가 유치원이라도 들어가면 그때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부모님의 간섭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지겨워서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인데 장모님은 그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셨으니 그 무렵 아내는 장모님과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가 맛인데 그럼 어떡하니? 엄마는 네 도움 없으면 저 어린 것들 키울 수가 없어. 결혼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나 이제껏 철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동생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요? 24이면 나도 성인이야. 나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도 난 네가 30 넘어서 결혼했으면 했는데 돈이라도 집에 좀 벌어다 주고 시집 가면 안 돼? 안 그래도 어린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비용만도 얼마나 많이 모자라는데. 아내는 이런 일들을 저에게 하나도 안 빼놓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그 끝은 장모님이 너무하다는 푸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견례 전에 먼저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주영이와 사귀고 있는 이연재라고 합니다. 그래, 내 딸한테 자네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 우리 딸이 자네가 어디가 좋아서 그런지 내년이라도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네가 좀 말려줄 수는 없나? 난 우리 딸이 자네랑 사귀는 게 못마땅한 게 아니고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우리 형편에 주영이가 가져다주는 월급이 필요하거든.
저 애가 도와주지 않으면 많은 동생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그래. 막내딸이 이제 5살인데 유치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주영이가 돌봐주지 않으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거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영이 어릴 때부터 마치 제2의 엄마처럼 자기 집에서 헌신하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이젠 제가 걷어서 호강은 못 시켜주더라도 가장 노릇하면서 힘들게 살던 것에선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주영이 일 그만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장모님은 곤란하다는 듯이 우물쭈물 하시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시더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장모님 허락을 받아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막내 처제를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기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처제가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제가 같이 살면서 돌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면 나도 더 이상 내 딸 결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아휴, 우리 주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 난 그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큰 짐을 덜어낸 것처럼 홀가분해하며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로 저는 신혼집을 처가 근처로 얻었고 제 딸을 낳기 전부터 처제를 키우면서 살았죠. 본가의 부모님들은 처가살이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제 처지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결혼 초부터 장남이 처갓집 말뚝을 보면서 절한다고 저를 안 좋게 보시기도 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또 처제도 귀여워해 주었으니까요. 장모님 댁은 제 직장에서 차를 타고 30분 내의 거리였고 우리 신혼집은 처갓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밭으로 일을 나가시기 전에 막내 처제를 우리 집에 맡겼어요. 막내 처제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제 아내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처제를 처제가 아닌 제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처제와 놀아주고 초등학교도 저희 집에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딸을 낳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처제를 키웠습니다. 막내 처제와 제 딸의 나이차가 7살인데 처제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우유 먹이겠다, 안고 재우겠다 하며 우리 딸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원래는 처제가 저를 형부라고 불러야 했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라서 그 말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 크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촌,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미나랑 만화 비디오 봤어요. 언니하고 같이 가서 빌려왔어요. 미나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미나 잘 돌봐주고 지영이가 언니네. 안 싸우고 잘 놀았어? 우리 막내가 미나 기저귀 다 갈아주고 같이 목욕도 하고 했어. 자기가 다 한다고 나한텐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막내 동생 덕에 내가 우리 딸 만져보지도 못하네. 아이, 편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나. 좋잖아. 우리 미나도 처제 언니같이 잘 따르고 처제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난 괜찮네요. 우리 내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나도 벌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살림해. 이렇게 우리 집안의 호칭은 좀 괴상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알콩달콩 행복했어요. 처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갈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가족처럼 보냈으니 얼마나 제가 막내 처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았는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했던 처제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제 딸과 같이 키운 처제가 혼자 서울서 자취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주말마다 아내와 같이 처제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 역시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다른 동생들보다 막내 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마치 딸에게 하듯이 잔소리도 하고요. 얘 지영아,
주말에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래. 우리 미나도 이모 왜 안 오냐고 자꾸 물어본다. 네가 서울로 갈 때 걔가 얼마나 헤어지기 싫다고 울었어. 걔는 지 동생보다 너를 더 좋아해.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자꾸 안 먹으면 언니가 와서 버려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게 한 건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아유, 잔소리. 누가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하는 소린 줄 알겠다. 언니 나 괜찮아.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끼니는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나 곧 중학생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가서 과외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 처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갔으니까 우리 미나 과외 좀 잘 시켜줘. 이 형부가 용돈 넉넉하게 줄게. 서울에 혼자 있다고 너무 느슨해지지 말고 문단속 꼭 하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조심하고. 알았지? 연애하는 사람 생기면 꼭 형부한테 소개시켜줘야 된다? 내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아버님이랑 형부들 외에는 남자들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이고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사리분별 할 줄 아는 나이라고요. 내 눈엔 아직도 7살 애기처럼 보이는 걸 어쩌나. 처제 결혼할 때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벌써 그 늑대 같은 놈 누굴까 걱정이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확실한 거니까 꼭 애인 생기면 소개시켜줘야 돼? 알겠어요 형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는 막내지만 형부 집에서는 큰딸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저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며 싱그럽게 웃던 막내 처제는 정말 우리 집의 큰딸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저에겐 짠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처제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신경을 덜 써서 처제가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닐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게 제 탓인 것 같아 제 자신이 미워지고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애들에게도 사춘기가 오고 아빠와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항상 노크해야지 생각만 오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급기야 딸들은 자기들의 방문을 잠그더군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쩌다 제가 술 마시고 들어와 좀 안아주려고 하면 딸들은 술 냄새 난다고 얼른 저리 가라고 저를 섭섭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들이 자랐다는 증거이겠지만요. 아이들의 냉정함에 저는 참 섭섭했습니다. 다시 애들이 어릴 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빠 하면서 저를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묻어내졌지만 애들이 한창 사춘기 때 아내도 갱년기가 온 것인지 딸들이랑 자주 부딪히며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걱정되어서 잔소리하는 건데 애들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생각해 벗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 막내 처제가 딸들과 아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제 아내와 저에게 애들 본심을 전해주기도 하고 조카들에게는 부모 대신에 다독거리고 충고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 처제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놈한테 엮여서 예쁘고 소중한 막내 처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놈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제 손으로 그놈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막내 처지는 대학에 다니면서 두세 번의 연애를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물론 착한 처제는 저 아내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도 시켜주었죠. 하지만 남자총에서 번번이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남자들은 예쁜 저의 처제에게 시커먼 마음으로 들이대다가 잘 안 되니까 이별을 고했던 거였어요. 그런 몸만 원하는 남자들과는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고 저는 처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죠. 처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대기업에 24살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2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바쁘다고 하면서 점점 처제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애들 건사하고 회사 다니는 게 바빠서
처제와 간간히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별일 없으면 됐다고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부, 저 지영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집에 오게? 오랜만에 처제 오니까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까? 내가 언니한테 장 봐놓으라고 할게. 저는 여느 때처럼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오랜만에 전화한 처제가 반가워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소개시켜줄 남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길래 그 전에 잠깐 형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 처제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내가 어떤 놈인지 보고 판단해줘야겠네. 알았어. 그럼 언니랑 같이 밖에서 만나. 내가 레스토랑 예약할게. 형부 감사해요. 그럼 토요일 12시에 뵈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반색하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지 숨도 안 쉬고 연달아 질문을 해대더군요. 그래? 어떤 남자래? 우리 지영이 얼마나 눈이 높은가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봐야겠네.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 아직 나도 몰라. 당신은 벌써 그런 게 궁금해? 난 아직 우리 막내 처제 결혼시킬 거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26인데 뭘 벌써 시집을 가려고 해. 우리 결혼한 나이는 생각 안 해? 나 24세 당신한테 시집 왔어. 늦기는 뭐가 늦어. 그리고 뭐 모를 때 시집 가야 돼. 나이만 먹고 닳고 다르면 조건만 따지고 결혼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영이가 당장 결혼한다고 하지도 않았잖아. 뭘 혼자 앞서가. 아내는 이런 말을 하며 저에게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 건가?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 역시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얼마나 오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이 되어 저는 아내와 함께 막내 처제의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놈의 첫인상은 아주 멀끔한 훈남이었어요. 게다가 말하는 것도 거칠지 않고 아주 깍듯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놈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벌써 처제의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며 질문이 아주 끊이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음침해 보이는 눈매가 싫었거든요. 처제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놈에게 푹 빠져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죠. 그놈은 거리낌 없이 저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남자친구 진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영이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형부시라고요. 만나서 반갑네. 내가 최면에 반말해도 괜찮겠나? 우리 처제랑 사귀는 사람이라며? 우리 처제 어디가 좋은가? 네. 지영이가 조신하고 조용한 것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26가지 처녀라는 게 참 바른 생활을 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도 참 처음부터 그런 질문하면 당황하잖아. 우리 지영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사내 커플인가? 응, 언니. 이 사람이 먼저 사귀자고 했어.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물어봐. 이 사람 긴장하잖아요, 형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기에 처제의 남자친구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만 쎄한 기분이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별다른 반대 없이 상견례를 마쳤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남친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친척들 손에서 컸다고 하는 게 계속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둡게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처제의 남자친구와 처제의 관계가 좀 수상해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처제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처럼 단란한 가족이 그리웠다고 하면서요.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인성은 바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어쩌다 처제와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하면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저에게 과시라도 하는 양 처제를 제 눈앞에서 안고 막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처제를 뺏으려는 연적인 양 행동을 하니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이 되니까 처제도 나중에는 싫은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애들도 있는데 이러지 마. 어? 형부도 놀래시겠다. 오빠 제발 좀 놔줘. 너 나 안 사랑해?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 스킨십도 못해? 너무 둘이서만 좋아서 그러지 말고 자네도 같이 어울려야지. 가족이 될 거잖아. 그런 스킨십은 둘이 있을 때만 해도 되지. 당신도 참. 요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당신이 못 본 척 좀 해줘.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놈은 저한테 막내 처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주절주절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막내 처제가 시켜서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그놈에게 형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제에게 말도 안 되는 소유욕과 집착 같은 행동을 보이는 처제의 남자친구가 적지 않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 결혼 꼭 시켜야 하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처제 남자친구가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것 같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감정이다 라고 하면서 저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찝찝한 그 기분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상견례한 지 1년 만에 막내 처제는 처제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의 결혼식 날 장인 장모님도 눈물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는 저보고 주책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주책인 걸까요? 하지만 이미 딸처럼 정이 다 들어버린 막내 처제가 맘에 1도 안 드는 놈한테 시집을 기어고 간다고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처제가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 처제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슬프다기보다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처제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현실감이 없더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은 막내 처제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일어난 처제의 죽음이 저는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딸이 왜? 이제 겨우 결혼한 지 한 달이야. 그 애가 왜 죽어?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막내 처제의 장례식 날 장인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은 전부 슬픔에 잠겨 막내 처제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처제의 남편이던 그놈만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냉정한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놈 때문에 우리 처제가 죽었구나 하는 느낌이요.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 처제를 데려가 놓고 이런 선택을 하도록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놈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처제가 죽어? 이거 놓으시죠. 지영이가 마음이 약했던 것을 어떡합니까? 우울증이었다고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런 취급 받을 이유도 없어요. 저도 아내를 잃은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놈은 침착한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에 저에게 질투를 할 정도로 처제에게 소유욕을 드러내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때리기라도 할 듯이 그놈의 멱살을 다시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처럼 보이질 않잖아. 이번 일 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 너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 내가 낱낱이 벗겨줄 테니까. 그놈의 음침한 속내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왜 그러냐 저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속내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제의 전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연락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리더군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 처제의 죽음에 전 남편이랑 놈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아내가 죽었는데 담담한 것 하며 그래도 아직 사망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내의 가족들과 무자르듯이 연이 끊어진다고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막내 처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겉으로는 일상에 돌아간 척하고 아내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제가 그놈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슬프지만 가장으로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장례식이 끝나고 처제가 살던 집에 유품을 정리하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살던 아파트는 제가 얻어준 곳이었고 계약 기간은 2년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놈은 그 집을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있어. 왜? 그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당신이 처제 유품 보고 슬퍼서 청승맞게 또 울까봐 그래. 내가 가서 알아볼 것도 있으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집에 있어. 저는 아침 일찍 처제의 집 앞에 잠복해 있다 그놈이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가 예전에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다행히도 그대로였어요. 그놈은 제가 집으로 들어올 곳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수상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의 눈에 띄인 것은 방마다 한 개씩 달려있는 CCTV였습니다. 안방에도 거실에도 집안 곳곳에 마치 관찰 카메라처럼 달려있는 CCTV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누가 가정집에 그렇게 CCTV를 많이 달고 삽니까? 수상한 기운에 저는 눈이 확 돌아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책상 서랍 한 구석에서 USB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갑에 채워진 채 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막내 처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보니 그 악마 같은 놈은 출근할 때는 처제를 수갑을 채워 묶어놓고 퇴근한 이후에 풀어주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며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품들도 그놈이 사왔고 처제는 덜덜 떨면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당장 그놈을 잡으러 쫓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집안에서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오면 제 손으로 잡아 경찰에 넘겨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집안을 샅샅이 더 뒤져보니 안방 침대 밑에서 꾸깃꾸깃 뭉쳐진 종이 하나가 나오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꾹 누르고 진정하려고 애쓰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처제가 남긴 유서였어요. 그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이더군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 글을 본다면 제 남편을 신고해주세요. 저는 감금당하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악마입니다. 꼭 제 대신 복수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글씨들은 급하게 휘갈겨 쓴 티가 났습니다. 평소에 단정했던 처제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그 미친 남편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마조마해가면서 그 글을 썼을 처제를 생각하니 속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라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얼른 그놈과 우리 막내 처제를 분리했더라면, 그랬으면 처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그 동영상 증거와 처제의 유서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놈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미친놈이 이 소중한 증거를 인멸하기라도 했다면 처제의 억울한 죽음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 밖으로 나와 이웃집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결혼한 후 한 달간의 전남편 놈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저 집에 살던 신혼부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던가요. 신혼부부요? 아니, 금시초문인데요. 그 집에 남자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맨날 어딘가로 출퇴근하는 것만 봤는데. 에이, 신혼부부였으면 여자가 집 밖에 나왔겠죠. 그런 낌새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의심만 하던 정황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우리 처제를 의심하고 집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놈은 처제를 때리고 학대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처제가 겁에 질려 도망을 가기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그놈의 손에 잡혀서 꼼짝할 수 없이 다시 수갑에 묶여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불쌍한 저희 처제에게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CCTV 동영상에서 간간히 들리는 둘의 대화는 제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풀어주고 사랑도 해준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오빠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풀어줄 건데? 나 이 집 이사 와서 한 번도 바깥 출입 안 했잖아. 당신이 그만두려서 회사도 그만뒀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당신 그거 망상이라고. 착한 처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놈한테 몰아붙여줘야 했을까요? 저는 이 결혼만은 죽어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완전히 을처증 환자였던 그놈은 처제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안방에 방음장치까지 해두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안방에 갇혀있다가 저녁에만 풀려나는 생활이 계속했으니 처제의 정신이 피폐해진 건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놈은 처제의 장례식장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감쪽같이 숨기고 처제가 우울증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짓거려댔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분노를 누르며 안방 문 뒤에 숨어 그놈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삐리릭 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놈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이 안방에 들어오려고 문을 연 순간 번개같이 멱살을 잡아 그놈을 우선 몇 대에 주워 펴줬습니다. 불시에 습격을 당한 처제의 전남편은 엉망진창인 얼굴로 정신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멍청하게 입을 열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놈을 응징하러 왔다. 네가 숨겨둔 우리 처제 학대 증거, 유서 내가 다 찾았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네 놈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었던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 손에 들린 거 어떻게 찾았지? 이리 내놔 얼른! 내놓지 못해? 그 못된 악마놈은 제가 가지고 있는 USB를 보더니 미친 듯이 그걸 뺏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놈과 엎치락 뒤치락 나뒹굴며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처제의 억울함을 밝힐 소중한 증거를 쉽게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처제의 전남편을 제압한 저는
안방 바닥에 그놈을 깔고 앉아 정신을 잃을 때까지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우리 처제를 묶을 때 썼던 수갑도 가져다가 침대 기둥에 똑같이 수갑을 채운 채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처제의 복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니 조금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거기 경찰서죠? 제 처제를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천하의 몹쓸 놈을 고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고자분 전화 끊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저는 처제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경찰들은 처제의 집에 출동해서 기절한 채 침대 기둥에 묶여있던 그 몹쓸 전 남편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전 남편 놈이 처제를 어떻게 학대해서 죽게 했는지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다 내놓았어요. 제 진술을 듣던 경찰관은 제가 측은해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점잖은 분이 왜 그러셨어요? 처제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 폭행도 엄연한 잘못입니다. 네, 압니다. 저도 잘못 저지른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처제를 죽게 한 그놈에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처제에게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진술을 다 마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갖고 있던 빼도 박도 못할 USB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그저 처제가 말을 안 듣는 버릇을 고쳐준 거라고 감방 안에서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정말 뻔뻔스럽기가 그지없는 놈이죠. 경찰서 안에 있던 형사들이 나서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도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놈의 면상에다 저는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건장한 경찰관 2명이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당신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다음에 또 이러면 수갑 채워놓을 거야? 아니야 박 형사, 그냥 채워놔. 자기 와이프 감금해서 수갑 채워놓는 나쁜 새끼는 그냥 수갑 채우는 게 약이다. 그놈은 화를 못 이기고 대들다 깜방 안에서 수갑에 묶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인간 말종의 꼴을 보니 저는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황망해하며 울던 아내에게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 새끼 응징한 채로 감옥 간다면 나 기쁘게 벌 받을 거야. 우리 애들 잘 부탁해. 장모님, 장인어른,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우리 처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주 속이 시원하다. 내가 좋은 변호사 알아봐 줄 거야. 꼭 정삼찬짝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자네가 해주지 않았다면 나라도 나서서 저 때려 죽일 놈한테 복수했을 거야. 우리 불쌍한 막내를 어떻게, 저 극악한 놈이. 내가 힘만 좀만 더 있었어도 내가 직접 그놈을 응징했을 걸세. 저한테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들은 제 아내는 눈물을 보이면서도 저에게 몰래 엄지를 들어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역시 경찰서에서는 말씀을 아끼셨지만 나중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놈을 때린 것은 절대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처제가 우울증이라고만 단정지었다면, 그래서 그놈을 잡지 못했었다면 우리 불쌍한 막내 처제는 한을 풀지도 못하고 그놈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지고 혈압이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 처제를 죽게 만든 그놈은 감금, 폭행, 학대 등등 모든 죄상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긴 했지만 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놈은 전에 사귀던 여자들에게도 그런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면서 감금,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어찌나 잘 감추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없어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여죄가 밝혀지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벌도 전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번에도 그 미친 남편놈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짓을 일삼았을 거라고 생각만 하면 소름이 오싹 끼치고 밤에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놈이 처음에 저에게 인사 와서 했던 말들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연히 친척들 손에서 큰 것도 아니었고요. 전 남편의 부모님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비행 청소년처럼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지냈던 그놈의 꼴을 보다 못해 한 번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놈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놈은 내 자식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놈의 부모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처제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손을 흔들며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슬픈 표정으로 보던 처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키워주시고 억울함 밝혀주시고 끝까지 저는 형부에게 신세만 지내요. 이젠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형부, 언니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더니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처제의 이름을 불렀지만 처제는 듣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생전 들었던 처제의 목소리, 말투 그대로였어요. 꿈에서 잠깐 보인 처제의 그 모습을 저는 사는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착한 우리 처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죽어 처제를 만나면 고생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게 일어난 이 황망한 일들이 믿어지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처제의 전남편처럼 겉으로는 가면을 쓴 채 착한 행세를 하는 악한 인간들을 꼭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제 처제를 생각하면 그 망할 전남편을 찢어 죽인다고 해도 시원치 않겠지만 제가 한 사적 복수 역시 잘못된 행동임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꿈에라도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밖에 나와 하늘을 보니 맑고 파란 것이 처제를 더 생각나게 하네요. 슬픔은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하나요? 저는 처제의 밝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남은 인생을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슬픈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슬하에 아들 자식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50대의 아줌마예요. 저는 평생을 남편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아들을 키웠는데요. 애 아빠는 아들이 5살일 때 저희를 두고 하늘로 먼저 떠나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간지라 남겨진 저도 너무 황망한 마음에 1년간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네요. 허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엄마 하며 저를 찾는 자식을 보니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땐 저도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당시 애아빠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쯤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슬퍼하지 마" 하고 말하는데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 아들을 안고 목이 쉴새라 펑펑 울고 말았네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이든 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로 동네 식당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해보았어요. 다행히 그때 동네에 자그마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아이고, 아이 엄마가 고생이네.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죠? 우리 식당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면 할만할 거예요. 내일부터 나와 일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저는 다음 날부터 애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허나 그 후엔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죠. 그때 다행히 윗집 아줌마 아이가 저희 애랑 동갑이기도 하고 애가 착하다고 저희 집 애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말아요. 같은 동네 사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걱정 말아요. 내가 애 저녁밥도 해 먹일게요. 남편을 잃고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외롭기도 하고 공허함도 컸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길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야 할 만큼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준 따뜻함이 커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그립기도 하고 흐릿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기도 해요. 허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들 그래도 아이에겐 늘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10시에 끝났는데 금방 갈게. 아줌마랑 조금만 놀고 있어. 아이의 풀죽은 목소리는 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라고 왜 아이 옆에 없고 싶겠어요. 허나 살아야 하니, 애 학교도 보내야 하니, 교육도 시켜야 하니, 어미로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우리 애가 이해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나이가 좀 들자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미리 설거지도 해놓고 자기가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청소도 해놓는 둥 제 몸을 편하게 해주려 하더군요. 사춘기라 반항이라도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도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성적은 늘 잘 받아와서 가끔 학부모 상담에 가면 우리 지훈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예요.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라는 말들을 듣곤 했답니다. 정말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한 적도 없었고 형편상 학원도 제대로 보내줄 수 없었어요. 그게 제 마음엔 늘 가슴에 멍으로 남았지만 한 번도 힘들단 내색이 없었던 그런 제 속 깊은 아들은 시간이 지나 당당히 명문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했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도 주변에서 더 난리가 났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좋은 대학교를 한 번에 턱 붙었냐, 어디 학원을 다녔냐, 과외해줄 수 있냐 하는 말들을 들으면선 어깨가 잠시 으쓱해졌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기에 이 애가 얼마나 혼자 아등바등 고생을 했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는 열을 주고도 하나를 주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하루 10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고도 전 그 하나만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난 후엔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넉넉진 못하지만 제가 용돈도 드릴게요. 그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편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만둬? 여기 사람들이랑도 오래됐고 갑자기 이 나이에 일 그만두면 우울증 온대잖아.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 회사 다녀. 솔직히 아들이 명문대도 갔고 좋은 기업도 취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실상 돈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자금을 모아둔 통장을 건네주는 거였어요. 그 통장만 건네주고 나면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 허리 수술을 한지라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식당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별다를 거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인생에도 하나의 굴곡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제가 오래 일했던 식당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를 접고 고향으로 가신다는 거였어요. 가게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적자만 계속 보니 그런 결정을 내리신 듯 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도 오랫동안 정든 식당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알아보게 된 것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였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한 번 타고 가면 있는 곳이라 위치도 좋았고 일하는 언니 말을 들어보니 딱히 어려울 게 없어 보이더군요. 이미 산전수전 고생을 다 한지라 손에 굳은 살이 더 배긴다 한들 화장실 청소라 해도 이제는 망설일 것도 없었죠. 다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닐지언정 짐덩어리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말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일을 떠넘기려 하거나 변기 닦고 뚫는 청소 같은 걸 일부러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저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성격인지라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던 어느 날 힘없이 허리를 쥐어잡으며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 네,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래 잘됐다. 알겠다. 엄마가 시간 낼게. 데리고 와.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만 심장이 덜컹했어요. 언제고 닥칠 일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서둘러 장롱 속에 챙겨두었던 통장 잔액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목표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새삼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는 그날 통장을 가슴에 꼭 쥐고 아들이 데려올 며느리는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 저는 아침부터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 며느리에게 대접할 과일상도 차려놓고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죠.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만 표정을 굳히고 말았어요. 바로 그 며느리는 저와 5년 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바로 일하던 식당에서였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앙칼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머리카락 빠졌는데요. 아이씨, 진짜 밥맛 떨어져. 아니,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음식 바꿔드릴게요. 당시 제가 일하던 식당에선 머리카락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보니 일단 바꿔드리고 사과부터 드려야겠다 싶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만 젊은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으니 그것까지 보상하라느니 하면서 식당 사장님까지 불러 고개 숙이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날 그 여자는 먹은 음식값의 10배를 받고 나서야 흐뭇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사장님도 분해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이 일은 그럭저럭 어찌저찌 넘어가졌어요. 허나 한 달 후 다시 그 여자 손님을 보게 되었어요.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더니 여지없이 음식을 주문했어요. 곧바로 얼굴을 알아본 저와 사장님은 이번엔 특히 더 조심하며 음식을 갖다 주었죠. 그런데 여자가 또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요, 아줌마. 일로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국물이 너무 짜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무슨 국물이 이래? 소금을 들이부었어요? 죄송하지만 맛은 똑같은데요, 손님. 이번엔 웬걸 국물이 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번엔 잘도 먹던 국물이 뭐가 잘못됐단 건지 국물 맛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잔 기다렸다는 듯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제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 친구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물이 소금탕 같다고 하잖아요. 저희 이런 저질스러운 음식 못 먹어요. 당장 환불해주세요. 그 여잔 오늘이 자기 친구 생일인데 이런 곳에서 입맛 버렸다며 느닷없이 환불을 요구했고 이번엔 사장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그러지 못하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갑자기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엎더니 깽판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손님들이 고만하라며 말려 사태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 손님 때문에 저나 사장님이나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아무리 사람 장사라고 한다 한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건 당연했죠. 조용히 음식을 먹다 간 적도 있었지만 그 여잔 그날 이후 무슨 앙심을 품기라도 작정한 건지 잊을만 하면 저희 가게에 나타나 난리를 치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며느리로 나타난 이 여자라니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과일을 먹는 동안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제잘거렸어요. 어머님, 이 사람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이 사람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 같이 식사했는데 이 사람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세요. 상견례 진행하고 싶다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무려 4년을 만나온 사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내색하지 않아 몰랐지만 꽤나 오랜 시간을 만나온 사이였다고. 더군다나 아들이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고 온 옷을 보니 예비 며느리 집안이 꽤나 부자인 건 틀림없었어요. 거기다 예비 사돈 측에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해준다고 하고요. 인성은 개차반이지만 조건은 무척 괜찮은 아이였어요. 아들은 옆에서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다 마음이 심란해져 그 이후부턴 며느리의 말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아까 먹은 게 체했나? 아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래.
엄마, 우리 미희 어때요? 되게 예쁘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랑 유기견 봉사활동도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네, 엄마는 어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려 제게 며느리의 인상이 어땠냐며 묻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 말했어야 하는데 제 어리석음이 이를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는 날까지 저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된 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네요. 그리고 며느리의 횡포는 결혼 후 시작되었네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식사도 대접할 겸 아들네를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며느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 대뜸 코를 쥐었다며 이러는 겁니다. 어디서 똥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아휴, 냄새. 냄새? 나는 안 나는데. 어머니는 안 나세요? 그때 며느리가 코를 쥐어잡으며 저를 보는데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옷에서 냄새가 나나 해서 옷 쪽으로 코를 가까이 하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이 잠깐 계산을 하러 갔을 때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 이런 곳 오실 거면 적어도 씻고 오셨어야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하고 눈치를 주더군요. 들었어요. 청소 일하신다고요. 여기 제 단골 식당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앞으로 저희 만나러 나올 땐 다른 건 몰라도 꼭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는 제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 다르게 180도로 변한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5년 전 그 모습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식탁 아래에 쥐고 있던 주먹이 절로 떨렸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집에 있는 옷 입고 나왔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모욕감이 들어 뭐라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아들은 왜 저런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홀린 건지 너무 속이 상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허나 저는 이 일을 아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말 때문이었죠. 어머님, 설마 지훈 씨에게 다른 말 하시는 거 아니죠? 지훈 씨 요즘 사업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괜히 이런저런 말 덧붙여서 그이 마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봐 경고하듯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박더라고요. 어느 날은 속이 상해 친구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친구가 저 대신 분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며느리를 두었다간 안 될 것 같아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집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가 왜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먼 걸음하게 만들었냐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바로 입술이 꼭 깨물어졌지만 저는 차분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이나 지적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건 어른에겐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 일러주었죠. 근데 며느리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이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어머님, 혹시 5년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에게 아직 원한이 있거나 한 건 아니죠? 그때 저 정말 국물이 짰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혹시 그 일로 앙심 품고 이런 되도 않는 훈계하시는 거예요? 너 날 기억하고 있었니? 아무렴요. 어머님 얼굴 잊기가 어디 쉬운가요? 아무튼 그 일로 그러시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드리려 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지훈 씨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훈 씨 이 정도로 성공도 하지 못했어요. 잊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 아빠 회사에서 경영 수업 받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로 불러내셔서 훈계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불쾌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먹은 음료값도 내지 않은 채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불러냈으니 이건 어머니가 사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도 차지 않았어요. 설마 기억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잠에 들려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절 조소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에선 저를 답답하다고들 하는데 도통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여 며느리를 다시 불러내게 되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저 또 훈계하시려고요?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내 말부터 들어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한들 어른한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어. 근데 넌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구나. 내 아들이 없을 때 대놓고 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게 며느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아? 어머님, 그러면 냄새 나는 걸 냄새 난다 하지 뭐라 하나요? 어머니한테 하수구 냄새 난다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저 그날 역해서 토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좀 더 할게요. 어머님, 그 옷 좀 어디 버리시면 안 되나요? 혹시 어디 의류수거원 같은 데서 주워오신 건가요? 뭐? 아니 정말 아무리 나이 드셨다 해도 그렇지 그 옷이야말로 좀 너무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지훈 씨도 어머님과 같이 다니기 부끄럽겠어요. 제가 돈 몇 장 드릴 테니 이걸로 옷이라도 한 벌 해 입으세요. 여기 보니 가까운 백화점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벌 사 입으세요. 너 정말 보자 하니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라 해도 그렇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며느리의 면상에 앞에 있던 물을 부어버렸고 며느리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게 부끄러워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느리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아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모처럼 본 얼굴이라 반가워 안부를 물으려는데 아들 얼굴이 어째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다 한숨을 푹 쉬며 저를 탓하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아니, 왜 제 와이프에게 물을 뿌리셨냐고요? 그게 말이다. 다 사정이 있었다. 걔가 글쎄. 어머니, 이유가 뭐가 됐든 듣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저도 엄마한테 이번 일로 너무 큰 실망을 해서요. 미희가 그러는데 엄마가 심지어 욕하고 막말까지 했다면서요? 얼굴만 곱상하면 뭐하냐고 내 아들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걔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나한테 막말하고 욕한 건 걔야. 나한테 하수구 냄새 난다고 씻고 나오라고 했다니까? 아휴, 엄마, 저는 모르겠네요.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가뜩이나 사업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엄마까지 꼭 이래야겠어요? 가볼게요. 아들은 그렇게 뒤를 돌았고 저는 졸지에 못된 시어머니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간악한 혀 때문에 말이죠.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 많다고 하지만 못된 며느리는 별로 없다고들 하던데 다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당하고 있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아들과 연락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더라고요. 어쩌다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 같은 말만 들려오고요. 솔직히 그런 아들에게도 너무 섭섭했어요. 오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차라리 며느리가 하는 말들을 녹음이라도 해놓을 걸 하는 후회가 이제서야 들었어요.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직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절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왜 오셨어요, 엄마? 여긴 직장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며 대화를 끊었고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내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든 게 다 서럽고 그랬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열불이나 일에 집중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근데 여기서 더 얄미운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지훈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너 지훈이 바꿔라. 너랑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직도 제가 밉거나 싫으신 건 아니시죠? 뭐? 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요번 달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랑 지훈 씨랑 어머님 찾아뵈러 갈게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있고요. 됐다. 찾아오지 말아라. 네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다뇨. 꼭 갈게요, 어머님. 그날 뵈어요. 며느리는 무섭게도 그날 구태여 오겠다고 저에게 날짜까지 못을 박았고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 재차 말했지만 그런 요구마저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일날 다시금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처음엔 그래도 생일날이랍시고 아들이 찾아온다 하니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얼굴도 어두웠고 며느리에게 끌려온 건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만 괜히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며느리는 이런 분위기를 모른 척하며 방긋방긋 웃었고 오자마자 제게 팔짱을 끼며 외식하러 가자고 졸라댔어요. 난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 그냥 외식은 다음에 하자꾸나. 너희들 피곤할 테니 가라. 얼굴 봤으니 됐다. 에이 어머님 그래도 이대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실 거예요? 요 앞에 맛있는 갈비집 있대요. 저희가 대접할게요. 며느리는 콧소리까지 내며 저를 바짝 끌어당겼고 그쯤 되자 저는 며느리가 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이런 며느리의 말을 거절하기도 애매해 결국 갈비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가는 내내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사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고 저는 아들 얼굴만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잔뜩 젖어 있었어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입을 놀리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길만 걸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자기는 전화할 게 있다며 저와 아들 둘이서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집안에 단둘이 앉아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저도 이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어 며느리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어 밖에 잠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을 믿지 못할 의심의 싹을 틔울 광경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죠.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와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신음소리를 겨우 틀어막고 온 집으로 향했고
그날 내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하하호호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얘기를 할 동안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런 건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제가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 직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며느리 차가 떠나는 곳 그대로 따라갔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일이 끝나고 난 후 또래 친구 몇 명과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듣기에 예사롭지 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말이죠. 얘 미희야, 오늘도 그 사람 만날 거지? 당연하지. 어머, 너는 좋겠다.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하루만이라도 너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 여러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원하는 만큼 돈 팍팍 쓰면서. 그래? 저는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허나 며느리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지가 벌벌 떨려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했어. 그이가 날 위해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 놓았더라고. 내 취향은 또 어떻게 알고? 좋겠다, 기집애. 야, 근데 너희 남편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눈치 못 챌 수가 있냐? 모르지 뭐. 눈치가 둔한 건지. 아마 시어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도 둔하기 짝이 없거든.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맞다. 니네 시어머니 완전 시장 아줌마처럼 하고 다닌다며? 냄새도 나고. 너 창피하겠다, 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가까이 가기 싫어서 저번 생일날엔 일부러 떨어져 앉았다니까? 오죽하면 향수를 내 코 아래에 발랐겠냐고. 너무 웃긴다, 얘. 저와 아들을 깔아뭉개고 조소하는 저것들의 입을 마음 같아선 정말이지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특히 며느리의 입은 이런 표현 듣기에 격하실 거 알지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큰 분노를 느꼈고 가까스로 화를 억눌러야 했어요. 왜냐면 제겐 증거사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단 전 며느리와 친구들이 술을 다 먹고 취한 며느리가 일어나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하면서 더 기가 막힌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닌다고 했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거의 백수나 다름없더라고요. 집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백수요. 너 요즘 부모님 회사에서 일도 한다며? 평생 백수로 살겠다더니 웬일이야? 일은 무슨. 오늘도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쇼핑만 했는데. 그냥 아빠 재산 받으려고 회사 가서 일하는 척 좀 하다 오는 거야. 안 그럼 또 뭐라 할 테니까. 난 지금처럼 그냥 쇼핑하는 삶이 편하고 적성에 딱 맞아. 돈을 뭐하러 버니? 남편이 버는데. 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둥 남편 사업을 보조하느라 바빠 죽겠단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며느리는 일하는 척 좀 하고 오다 매일 쇼핑하고 술이나 마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취한 며느리가 술집을 나가 한 행동은 더 충격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차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 부르더니 다가가 누군가에게 폭 안기더라고요. 아들의 풍채와 비슷한 그 남자는 자연스레 며느리를 껴안았고요. 자기야, 조금 이따 우리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커피 사 먹을까? 그래, 그러자 미희야.
며느리의 이름을 다정스레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는 건 며느리의 상간남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어두었어요. 다음 날도 며느리를 미행했는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전날 만났던 남자와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요. 날마다 남자 얼굴이 다 다른 게 이상했죠. 그래서 며칠을 더 미행해보니 며느리가 어디서 그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상한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로 며느리가 다니는 유흥업소에 들어가 사장님에게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를 물었어요. 처음엔 말해주지 않으려 했던 사장님도 제가 매일같이 찾아와 물어볼 기색을 보이지 않자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이세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확실하죠? 손님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게 VIP세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이 한 말까지 녹음을 하고 난 후 아들을 찾아갔어요. 며느리에게 이 일을 알리기 전 아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설사 충격을 받을지라도 어쨌든 결국은 들키게 될 일 제 입에서 먼저 듣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아들 앞에 증거를 내놓자 아들은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묻더군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맞다. 그리고 지훈아,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사실 엄마 5년 전에 걔를 만난 적이 있어. 엄마가 어떡해요?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왔었어. 너한테 그때 그 일을 다 말했으면 최소한 결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그제야 다 말해주었고 아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어 했어요.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꼭 깨물다 주먹을 폈다 쥐다 반복하다가 나중엔 자기 가슴까지 치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런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 한 사람을 제가 아내로...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멋대로 의심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아니에요. 엄마, 다 내 탓이에요.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처리할게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아들이라도 뱀 같은 며느리 소나기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주었고 그제야 아들은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이후 아들은 이 일을 가만히 넘어갈 순 없다고 느꼈는지 흥신소를 찾아 며느리의 불륜행각 자료들을 확보해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며느리는 또 아들을 놓치기는 아까웠는지 그 과정에서 저희 집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몰라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의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 집도 지금 부도 상태란 말이에요. 나가라. 네 얼굴 보기 싫으니?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 지훈 씨 없으면 죽어요. 제가 한 짓 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자기 집 사정이 안 좋다며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는 듯 제 아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심보마저 너무 악하고 더럽게 느껴져 저는 그만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물을 한컵 퍼 며느리의 얼굴에 퍼부어버렸어요. 자, 여기 네 수준에 맞는 변기물이야.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뭐예요? 변기물이라고요? 미쳤어요? 미친 건 너지. 어디 감히 변기물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잘 들어라.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며느리는 변기물이라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기침을 하고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구역질을 하려고 하는 등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다 제가 한 컵 더 퍼올 기세를 보이자 정신없이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동의를 받아 며느리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사돈 어른에게 며느리가 한 짓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돈 어른은 저에게 고개를 푹 떨구시며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죄입니다 하더니 제 앞에서 며느리 뺨까지 때리시더라고요. 아들은 이혼 소송을 잘 처리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제 집도 이사시켜주고 저도 간간히 보러 오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은 게 미안했는지 늘 미안한 얼굴로 저희 집에 와 저녁을 먹고 가곤 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 새로운 장가를 들어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싶지만 이제는 한번 이혼도 한마당에 아들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은 만큼 저희 모자에게 앞으로는 좋은 날들만이 펼쳐지길 바라고 바랍니다. 사연 들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제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